제품, 이번에는 그 생생한 과정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기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모은의 황국진 대표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은 대표 황국진입니다. 피자에 대한 고민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피자는 왜 조금만 식어도 맛이 없을까? 피자는 왜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할까? 피자 테두리는 왜 항상 딱딱해서 대부분 버릴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라이스 피자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법한 생각을 놓치지 않았고 그 말에 작은 불씨를 정성껏 피워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시골의 작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없는 시골에서 냉동 피자를 애들한테 간식으로 주곤 했는데 한날은 이제 오빠 쌀빵으로 피자를 만들면 조금 더 맛있고 애들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시작에서 저희의 쌀피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판매를 이제 쌀피자 매장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니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애들 간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많게는 80대까지 이게 고객층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쌀피자와 빵을 함께 이제 생산하다 보니 이제 매장에서 이제 일일 생산량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저희가 고객들한테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자를 냉동보관 했더니 데워 먹으니까 맛있어.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4년 4월 가로살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5월부터 공장을 신축 및 프리미스 생산 라인과 피자 생산 라인을 동시에 착공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10월 이제 준공식을 마치고 저희가 해습을 바로 신청을 하고 12월에 저희가 해습 인증을 받고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테스트 및 피자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라이스 피자가 첫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푸팽에 저희가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효금 콩피자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지리산 그 맑은 공기와 이제 자연의 이제 따뜻한 햇살과 그런 재료를 이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피자를 저희 한국식으로 저희가 조금 재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들어간 재료는 전통 황토방에서 70일 동안 정석근 발효시킨 지리산 발효 검은 콩, 그 다음에 고종 황제에게 진상했던 고종식 꽃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 소스를 더해 피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만의 이제 차별점은 제가 12년 동안 그 습식쌀빵과 가루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가루미 쌀 가지고 이제 찾은 가루미 쌀과 보리, 글루텐, 황금 비율로 만든 이제 강력 쌀가루를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자사 매장 그 다음에 2023년 세계전통의학 강화 엑스포 무료 시식 행사를 통해 여러 번의 소비자 진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제과협회에서도 가루가
빵이 잘 나오고 괜찮다 해가지고 지금 인증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자사 특허로 이제 저희는 이제 주겸을 이제 하다 보니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굽는 방식이 다른 데는 이제 다른 때하고 조금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태운 가마입니다. 그래서 쌀도와 주겸이 만나 다양한 기호들을 이제 쌓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쌀 피자, 속이 편한 피자, 부드러운 피자, 소화 잘 되는 피자 등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와규 불고기 콤비네이션 페퍼로니 하와이 등 대중성이 높은 피자도 지금 출시를 하고 제1회 사내 신제품 공모전을 통해 불닭고구마 피자, 스윗 큐브 피자를 신제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 사내 대회에서는 저희가 공모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상금 100만 원과 판매 금액의 1%를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요즘 급식 중고등학교 급식에서 불닭고구마가 조금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피자 토핑처럼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 이사님 제가 매일 사고 치고 오면 이제 수습한다고 조금 바쁘십니다. 그리고 부장 주학철님은 이제 저랑 이제 쌀빵을 한 12년 가까이 같이 개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 피자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상에 알리는 개척자입니다. 그 가능성의 시작은 밀가루빵 시장에 순한 쌀빵이라는 도전장을 내밀었고 가능성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라이스 피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목표는 쌀 샌드위치, 쌀버거 전문점을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전은 쌀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곧 농가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신약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치거나 멈추지 않고 쌀의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4년도에 쌀 포럼회를 참석하여 25년도에는 제가 꼭 저기 단상 위에서 스토리를 발표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산천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모은의 개발 스토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특별히 준비된 두 개의 강연 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기관 민텔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살펴보는 쌀 가공식품의 미래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민텔코리아 김승기 이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텔코리아 김승기입니다.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캐대언 그 K-pop 데모노타스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저희 한국 식재료나 한국 메뉴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캐대언이 갖고 있는 IP의 가치가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해외에서는 뭐 김밥이라든지 또 캐대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한국의 분식 문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025년도 10월에
그 앞두고 있는 김천 김밥 축제에서도 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좀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도대체 양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한국에서 여기서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쌀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출시한다라는 것들은 뭐 메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맛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이 쌀 가공식품들이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해외에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저희 민텔에서 준비한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총 4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양가, 그리고 규칙 반란, 연쇄 반응,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수학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는 이제 저희 민텔에서 정한 2025 글로벌 메가 식음료 트렌드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민텔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나와가지고 이 글로벌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민텔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식음료나 화장품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제로 전 세계 86개국에서 있는 여러 명의 조사원분들이 전 세계에 출시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식음료, 신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제품 패키지에 나와 있는 글자 정보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이제 GMPD라고 하는 저희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쌀로 신제품을 만들 때 어떤 맛으로 만들면 좋을지 혹은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야지 뭐 특정 국가에서 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만드신 그런 제품들이 어떤 컨셉과 어떤 포인트로 특정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좀 어색하지 않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민텔에서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소비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36개 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혹은 어떤 영양소에 관심이 있는지 뭐 야식으로는 뭘 먹는지 이런 소비자 조사를 해서 1년에 2번씩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민텔에는 총 500분 정도의 국가별, 분야별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연간 한 1,500여 건의 트렌드 보고서를 발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제품화가 되는 과정까지는 또 좀 새로운 또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텔에서는 작년 11월에 실제로 컨셉을 생성하고 목업 디자인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스파크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글로벌 트렌드를 정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기반으로 많은 저희 고객사분들이나 식음료 기업분들께 저희 인사이트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쌀플러스 포럼에 저희 민텔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인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금액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수출 바우처 수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셨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서머리 해드리고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영양가 있는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일반 식품에서 건강기능 표기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 혹은 IMRIEC라고 하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그래도 이왕 먹을 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고비로 대표할 수 있는 GLP-1의 그 저희 체중 조절 주사제가 있죠. 그 주사제가 등장함에 따라서 건강한 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의약 원료가 들어간 식품들이 앞으로 더 부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규칙 반란입니다. 아마 이
많은 브랜드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규칙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나 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즉 요약하자면은 결국에는 맛있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연쇄 반응. 요건 이제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원료 공급에 대한 문제. 물론 여기 지금 쌀 가공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메인 원료가 쌀이다 보니까 조금 나랑은 관련 없는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쌀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제형의 음식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다른 부수적인 원료들의 트렌드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수확입니다. 사실 이제 좀 푸드테크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뭐 꼭 넌 GMO를 먹겠다, GMO는 몸에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뭔가 기술이 들어가서 나한테 더 핏한 아니면 나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것 또한 수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4가지 주제를 보시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지만 맛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나지만 글로벌의 맛을 지향을 하고 싶고, 전통적 방식으로 수확하고 싶지만 기술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텔에서는 갈수록 소비자는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으면서 건강한 것들, 전통적이면서 글로벌 향이고 좀 기술이 가미된 이런 제품 개발이나 좀 신제품들의 동향 등을 보시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 그리고 지역적이지만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리고 전통적이지만 기술이 가미된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 한 2년간 식음료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단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단백과 관련된 제품의 출시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뭐 이제 건강이나 식사 대용 음료 같은 것들 이나 아니면은 뭐 건기식 이런 쪽에서는 이 고단백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끝날 때쯤에 많은 고객사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고단백 이후에는 어떤 트렌드가 올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민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단백을 넘어서 고식이섬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위고비와 오젬픽 등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시선이 GLP-1으로 넘어간 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사제를 통해서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 물론 아직까지는 히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뭐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체중 감량 약물 주사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위고비라든지 GLP-1 주사제가 주는 이 기저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 GLP-1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이섬유의 니즈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히 건강한 소재가 들어간 음식 혹은 나한테 건강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약품에 가까운 원료를 쓰는 음식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브라질의 83%의 소비자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포만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뭐 이제 고섬유질이나 고단백 식품을 선택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명확한 이점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는 GLP-1을 썼습니다. 뭐 쌀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물론 한국에서 쌀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때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쌀이 나에게 주는 이점, 베네핏이 뭔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쌀의 장점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좀 부수적인 베네핏을 내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쌀에 대한 인지가 떨어질 수 있는 국가에서는 우리 쌀이 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 2024년 저희 민텔의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 메시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패키지상에 우리는 뭐 살도 뺄 수 있고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있고 아연도 있고 모두 있고 라고 말을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보통 속된 말로 이제 뭐 약 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건강적인 이점 혹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그 명확한 장점 하나만을 표기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소비자 중에 49%는 너무 많은 건강 정보로 인해서 좀 혼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이런 쌀로 만들 수 있는 뭐 쌀 가공식품이나 면류 혹은 뭐 이제 쌀은 아니지만 파스타 같은 것들에서 앞으로 더 영양가를 줄 수 있는 옵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장에 이것이 뭐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중국 소비자 중에 20%가 라면에 영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 이제 다른 이제 아시는 저희 고객사분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되게 건강한 라면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봤을 때 뭐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건강을 지향하고 앞으로 되게 건강한 식단을 먹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라면을 선택할 가능성은 조금 낮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것들을 뭔가 격파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류나 이런 쌀 가공식품들이 조금 더 영양적인 요소들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보이시는 차트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제품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의 제품 출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라색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쌀이나 면류의 출시 비중이고요. 파란색이 섬유질, 초록색이 칼슘, 그리고 빨간색이 단백질과 관련된 제품들의 출시입니다. 그래서 좌측 세로축을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단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섬유질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꽤 좀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워낙 비중이 작다 보니까 실제 개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사례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인도의 그 판사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바스마티 라이스입니다. 이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철, 엽산, 아연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고품질 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루에서 출시된 제품인데요. 파이사나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그 슈페리어 그레이드의 강화쌀입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빈혈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 쌀이라는 거는 당연히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 제품이고 온 가족을 넘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소비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페루에서는 온 가족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외에서 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회사죠. 네슬레에서 출시한
바이탈 퍼스윗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GLP-1이 처음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게 어차피 GLP-1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가공식품 회사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사제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빠른 움직임을 보인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이게 이 주사제를 맞으면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질 것이다. 혹은 어쨌든 외부에서 좀 인위적인 주사제를 주입을 하다 보니까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식사량이 떨어지니까 단백질 함량이, 그러니까 몸의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뭐 영양제를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간이나 신장 보호제를 출시하거나 뭐 단백질 보충제를 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슬레는 이거를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한 사례입니다. GLP-1 이 주사제를 맞으면 식욕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주요한 문제였는데요. 여기에서 연관될 수 있는 영양소의 부족이라든지 단백질의 부족을 적은 양이지만, 이게 양이 굉장히 작아요. 원서빙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작은데 적은 양이지만 우리는 이 적은 양을 가지고도 모든 영양소를 전부 다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규칙 반란입니다. 이제 주제가 소비자가 자신의 불안점을 축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식음료를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분들도 다 사람이고 식음료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좀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완벽을 추구한다고 하죠. 근데 한 작년 말 올해 초쯤부터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나 아니면 SNS 같은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한 피로도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근 나오는 소비자 트렌드 중에서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너무 완벽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조금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쌀 가공식품 이제 출시하시는 뭐 대표님들이나 임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요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좀 영양소를 네가 조금 놓치고 잘 챙겨 먹지 않아도 우리 음식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유래된 제품들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제품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디저트예요. 크림 푸딩 같은 디저트 제품인데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식품을 이제 생산을 한다 하고 하면은 이제 설비에서 몰드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모양의 제품들을 전달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 제품은 애초에 이 영감을 받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크림 푸딩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고 좀 못생겼어도 맛만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은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제품이긴 합니다. 물론 이 제품 자체가 익숙하다기보다 컨셉이 익숙하다는 얘기였는데, 그 샌드위치 빵의 그 껍질 부분, 요 맛없는 부분을 전부 다 떼어내서 그냥 이렇게 맛없는 건 버려, 우리는 맛있는 것만 제공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 단 것들을 넣어서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초콜릿 제품으로, 자 우리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는 데만 집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카테고리가 됐던 간에, 특히나 요즘은 거의 물리적인 장벽, 국가 간의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의 맛도 너무나 쉽게 맛볼 수가 있고, SNS를 통해서 재밌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SNS가 또 워낙에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중 45%가 규칙을 깨는 식습관을 선호한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이 규칙을 깬다라는 게 뭐냐면은 뭐 야식이지만 뭐 육첩반찬을 차려놓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침인데 저희가 좀 간편하게 먹고 나갈 수도 있고, 점심을 뭐 스킵한다거나, 디저트가 아닌 맛의 디저트를 뭐 섭취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런 카테고리, 디저트나 뭐 그런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쌀, 면과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정말 예상치 못한 맛들, 정말 혁신적인 맛들로 소비자들에게 좀 재미를 주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데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 그 세로축의 맨 위부터
저희가 말한 젠지, 밀레니얼,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보라색이 새로운 맛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가끔 노력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아예 하지 않는다 라는 비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38%에 육박하는 수치로 거의 40%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좀 새로운 맛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 가공식품이지 뭔가 밥의 형태로만 제공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외국인들이 혹은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친숙한 포맷에서 쌀로만 변형을 해가지고 또 한국적인 맛 혹은 새로운 맛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즉석밥, 아무래도 이제 쌀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즉석밥에서는 어떤 맛들이 미국에서 조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실제로 이제 미국 밀레니얼 세대 중에 37%가 이제 미국 부모가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세계 요리를 많이 먹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수치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한국적인 맛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9월이니까 6월 정도쯤에 저희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K-플레이버, K-푸드를 소구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 특히 영국을 포함한 몇몇 유럽 시장에서 K-플레이버를 소구하고 있는 뭐 떡볶이나 불고기 혹은 잡채, 갈비 이런 K-플레이버에 대한 출시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를 저희 실제 데이터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K-플레이버와 관련된 맛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캐리언이나 뭐 BTS, 블랙핑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뭔가 이제 한국적인 맛을 고민하실 때 너무 그 현지의 로컬라이제이션 되는 맛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맛 그대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출시한 이런 아시안 스타일의 맛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 두 개는 영국에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끝에 있는 제품은 저희 노르웨이에서 출시된 제품인데 각각 인도네시아의 맛, 또 한국적인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적인 맛으로 출시를 하면서 엄청나게 조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저희가 선정한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자 저희 써있는 글씨 보면은 인도네시아 맛으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고추, 당근, 파, 약간의 칠리,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추장, 마늘, 생강 각자 국가에서 조금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런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든 맛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한국적이고 저희한테 익숙한 맛들로 출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쇄 반응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참 말씀드릴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서 아마 저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특산물 지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열대과일이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참치가 잡혔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 원산지들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 원산지가 변화하거나 혹은 작황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 항상 저희한테 따라오는 원가 이슈, 원가 이슈로 인해서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 이 부분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 요새는 이제 뭐 화장품을 예로 들면은 저희가 뭐 다들 아시는 화해 같은 포털에만 들어가도 실제로 나한테 뭐가 유해한지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구글에다가 특정 제품이나 특정 원료를 치게 되면은 그 원료가 갖고 있는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건강적인 이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이런 기후적인 변화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원재료의 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체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시는 제품은 이제 오렌지 주스인데요. 뭐 사실 시트러스 계열의 뭐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경우에는 뭐
작황 이슈로 인해서 가격 변화가 매년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민텔에 오기 전에 그 글로벌 그 플레이버 하우스 그 향료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레몬 익스트랙트라던가 뭐 아니면 천연 뭐 오렌지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황이 안 좋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증가하는 걸 또 뭐 바닐라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오렌지 주스를 만들 때에 그냥 오렌지만 갈아서 넣는 게 아니라 뭐 사과나 만다린 같은 다른 과일을 넣음으로써 그냥 일단 맛있게 만들자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유니레버에서 만든 제품인데 현지에서 나오는 작황 문제나 뭐 기후적 문제로 현지에서 나오는 공급할 수 있는 원재료들의 한계가 다가오다 보니까 요거를 빠르게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글로벌에서 나오는 원재료들의 이슈가 항상 국가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너무 이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제품은 이제 뭐 아마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초비바라고 하는 초콜릿 대체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트러스 계열의 그런 과일들처럼 카카오도 이 날씨 문제로 인해서 작황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비바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너트류나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초콜릿 대체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실제 제품까지 출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변화는 굉장히 필요한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는 소비자들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의 생각이나 소비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 소비자 중 60%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아공 소비자 중 69%는 기후변화가 결국에는 식품이나 음료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비자 중에 66%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행동을 바꾸면은 지구를 구할 시간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는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이 없는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너무나 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에서는 제품 출시하실 때 뭐 좀 간단한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탄소 중립 같은 걸로 소비자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기후변화나 이런 지구를 살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2024년도에 그 날씨가 너무 습해지는 바람에 밀 수확이 굉장히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작황이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제빵이나 제과와 관련된 카테고리에서의 제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서도 동일하게 이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지금 저는 이탈리아를 가본 적은 없는데 이탈리아가 사실 이제 그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게 통상적으로 1유로에서 조금 비싸면 1.5유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커피 가격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2유로짜리 커피가 일반화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회사들이 대체 커피가 아닌 다른 작물들을 통해서 커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특산물 지도가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글로벌에서도 이런 특산물에 대한 변화들 원산지에 대한 변화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보통 지중해에서 나는 올리브 오일들을 굉장히 이제 그 상품으로 쳐줬는데 이제는 알제리에서 올리브 오일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북극이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감자가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원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지금 당장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브랜드가 대체 원료를 빨리 찾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대체 원료에 대한 흐름, 트렌드 같은 것들은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지 정말 이게 이슈화 됐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후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언제 어떤 원재료가 중단이 될지, 중단이 된다면은 내가 어떤 대체 원료로 조정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로벌 단위에서의 원료 공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산지를 명확하게 혹은 뭐 지금 계신 지역에 대한 뭐 쌀의 지역을 조금 더 지역색을 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농가에서 나온 쌀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좀 지역성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수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마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지만 현재는 되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에서도 이제 추출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뭐 어디에서 뭐 병풀에서 뭐 추출을 했다, 뭐 어디에서 추출을 했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랩그로운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인위적으로 재배한 혹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그런 원료들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거창하게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뭐 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농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이제 단순히 작황에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고 또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언젠가 쌀을 재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고를 마냥 보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실제로 쌀을 생산하시는 생산자 분들께서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쌀이 결국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요거는 사실 뭐 이제 저희 쌀 가공협회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시면 좋을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공급 이슈나 뭐 물론 지금이야 뭐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 뭐 수출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쌀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펜네처럼 요 펜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밀 뿐만 아니라 커르자라고 하는 되게 이제 지역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대 곡물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 가공식품을 만드실 때에 정말 뭐 장기적으로 보는 얘기지만 쌀이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동일하게 주면서 맛도 있는 뭔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곡물을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쌀보다 더 나은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찾아서 조금 이제 시도를 해보신다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얘기를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은 이제 크리스퍼라고 하는 그런 생명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 예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넌 GMO여야 된다, GMO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좀 한창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거, 이제 미국에서 나온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뭔가 유전자 변형이나 아니면 생명공학이 들어간 작물이 무조건적으로 몸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인의 25%가 차라리 영양가가 더 높도록 애초부터 유전자 구조를 만들어서 재배를 한다면은 충분히 나는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10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조금 메꾸고 이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소비자와 소통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사례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컨셔스 그린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 로메인 잎인데 요 크리스퍼 이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영양을 2배나 강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드리면은 뭐
지금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뒤에 3, 4번 장에서 보셨던 뭐 기후 변화의 이제 그 기후 변화를 대체하기 위한 뭐 대체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보셨던 기술적인 부분은 좀 장기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더 글로벌 지향적으로 가실 텐데 맛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영양소들을 더 내세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면은 더 훌륭한 제품들 생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 뭐 보셨던 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데이터 내에서 뭐 수출하시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신 부분들은 저 밑에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분석기관 민텔에서 말하고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강에 앞서서 두 번째 선정 제품 개발 스토리 발표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 발표를 위해서 정말 고민을 거듭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니원의 최현창 대표님을 따뜻한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나주에서 그 누룽지의 진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니원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 대표 최현차입니다. 네, 저는 무게감 있게 발표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시작하게 된 게 그 연구원 생활 한 12년 정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스낵 제품들을 개발하고 신제품 출시하면서 담당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누룽지였었고,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내가 지은 쌀 가지고 뭐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누룽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누룽지의 진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 배경과 개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 배경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좀 큰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식품회사 쪽에서 스낵과 상온 간식, 시리얼 그리고 시리얼바, 누룽지부터 약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품을 담당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형 감자칩과 쌀의 만남 이런 식으로 누룽지를 해석해봤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게 2021년에 그 작은 콩 가지고 한번 누룽지 만들어 볼까로 시작했다가 아주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건강한 시도로 인해서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바라볼 때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쌀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접목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도전작인 그 누룽지칩입니다. 이 다음에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지금 보시는 오늘 그 전시회장에 드셨던 가마크런치 누룽지칩 3종 보셨죠? 맵고 짜고 맛있는 그 제품들이 탄생하였고, 유럽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지금 이제 곧 미국으로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이제 시작점에서 누룽지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푸드테크의 기본입니다. 퀴리라는 부분이 말 사료가 사실 주 원료이지 이게 사람이 먹던 원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쪽에서 좀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스턴트 밀이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하게 제품들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누룽지와 접목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누룽지라는 전통 소재 그리고 현미라는 아주 좋은 건강한 소재, 이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끓여 먹는 누룽지로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냥 먹어서는 이빨이 아주 아픈 형태, 맛도 좀이 되었고 이제 끓여 먹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보셨던 오트밀 같은 경우는 끓여 먹는 문화 말고도 다양한 간식 쪽에서 그 소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누룽지 부분을 바삭한 이런 스낵과 시리얼 그리고 그 다음에 간편식 분야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룽지에서 오트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누룽지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음은 스낵 그리고 간편식의 그래놀라와 시리얼바까지 지금 제작을 하고 수출도 하고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 기술 등록하긴 했지만 누룽지의 진화라는 말을 이때부터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그 통상적으로 누룽지 칩이라고 다들 만들고 계시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기계인 반자동 누룽지 제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기의 특성상 조미를 하게 되면은 탑니다. 열을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타고 좀 덜 눌러도 타고 어떻게 타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타지 않게 어떻게 기계를 개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양념을 좀 더 타지 않게 개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맛도 약하게 그리고 두께도 조금 더 이제 두꺼운 먼저 시작된 이제 프로토타입인 누룽지칩으로 해서 어린이 간식을 제조하고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받았던 피드백들이 전부 다 몸에 너무 좋은 건강한 맛이에요. 좀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른용은 없나요? 그래도 나온 사진을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름 정말 자극적이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주로 조금 먹을 수 있다가 한계점이고 다른 맛은 어린이들에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얇게 만들고 조미가 더 강하게 만들지만 타지 않게 만들어보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와 양념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설계도 직접 하고 만드는 조미 양념도 직접 설계하고 저희가 만든 결과 이제는 타지 않고도 다양한 맛의 조미 누룽지를 만들 수 있는데 성공하였고 이 부분은 이제 깐난이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어른들도 술안주로 먹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시작할 때는 발효곡물연구소라는 발효 쪽에 치중된 컨셉으로 시작을 했다가 발효가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맛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가마솥에서 기인된 물, 불, 철의 조화를 이룬 아까 민텔 그 발표를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조화 그리고 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런치에서 전통과 기술의 조화로 지금 보셨듯이 누룽지의 진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쟁저반이라는 부분을 저희 브랜드 가마크런치 브랜드 안에 쓴 게 손바닥에 눌러붙은 밥이라는 조상님들이 부르는 표현 전통에서 살렸다는 표현인데 기름에 튀기지 않고 노릇하게 구웠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누룽지, 튀기지 않고 고소한 누룽지, 그리고 맛별로 이렇게 누룽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본연의 풍미와 감칠맛, 프리미엄 현미는 기본으로 건강함을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공장에 대한 이제 위생, 해썹 인증으로 더욱 안심을 주게 되면서 지금 앞에 보시는 4종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3종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맛을 가미한 쪽으로만 출품을 하였고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누룽지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앞에 그래놀라도 좀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스낵에 대한 맛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누룽지칩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간식류 개발 그래놀라도 성공했고 곡물바도 성공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간편식으로 갈 수 있을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룽지칩 제조 설비가 얇기 때문에 생산성이 조금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마크런치에 대한 직지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 제품 개발 스토리 2개를 모두 만나봤고요. 오전부터 열심히 달려온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식품 산업과 푸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발한 강의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이화여자대학교 유승철 교수님께서 먹고 말하고 연결하라 K푸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푸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 주제는 먹고 말하고 연결하라입니다. 이 세 단어만 이해하면 오늘 강연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있습니다. 이게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면은 옛날에 신문방송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로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제 강의는 대화 형식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수님도 홈페이지 가면은 사진 안 바꾸잖아요. 제가 이화여대 이직한 지가 이제 11년 됐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좀 닮았으니까. 예. 제가 입사 면접 볼 때 이 샤프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게 BTS로 만들어줘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저는 미디어학과에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휴먼 과정이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래 인간의 먹거리와 삶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뭐 특이한 거 발견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아마 발견하신 분은 스타버스 상품권을 아나운서님께서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남자분 아시죠? 우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인데요. 저희 학교에 2016년에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여성학 박사를. 그때 제가 나온 이 학원 보이시죠? 네, 학원이 나왔습니다. 한경닷컴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걸 보고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승철이가 성공했는데 반만 성공했구나. 조금만 더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라이스 쌀플러스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화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미디어학과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음식이냐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디어라는 것이 융합되기에 정말 좋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세미나를 잠깐 하다가 이 교수 그 음식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푸드에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좀 잘 어울리나요? 이거 제 친구가 하는 술집인데요. 거기서 강의도 촬영하기도 했고 이렇게 요리사 옷을 맞춰가지고 강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특히 저희 세미나는 특징이 인문사회 그리고 공학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푸드테크와 스토리텔링을 융합해서 오픈 강좌를 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블루리본 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개 안 됐는데요.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됐고요. 간단히 제가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보시면은 조금만 더 볼륨을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메뉴를 좀 하셨나요? 혹시 쑥스럽지만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보고서 메뉴를 결정하지 않았나요? 셰프 옷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지만은 또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 모두가 근원적인 갈망이지만은 배고픔 또 먹기 위한 욕망만큼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욕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라는 말이 생활 인사의 관용구로 쓰이는 대한민국엔 더욱 그러합니다. TV나 잡지와 같은 전통 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음식 콘텐츠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은 단순히 끼니의 해결, 맛의 추구 또는 사회적 관계의 유발을 넘어서 삶의 전망과 촘촘하게 연결된 라이프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제가 이 부분을 촬영하면서 제가 팔자걸음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돼서 상당히 시간스럽게 했습니다. 것과 함께 성장하면서 케이크로 세계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와 뉴욕의 거리에서 한국의 떡볶이를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흔할 정도입니다. 해외의 대형 할인점 선반에서도 한글이 적힌 상품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푸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케이크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새로운 책도 하나 발간했습니다. 강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먹고 말하고 연결하라. 사진 찍어도 감사합니다. 네, 한번 구매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홍보 영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로 써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몰디브 가보셨습니까? 저는 몰디브를 못 가봤는데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몰디브에는 수족관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회를 먹는데 이렇게 레스토랑 전체가 이렇게 수족관인 거죠. 되게 신기하죠? 이거 왜 여기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전 물고기한테 좀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과거에는 푸드 어베일러블리티 있어서 먹었습니다. 또는 가격이 싸서 먹었습니다. 또는 합리적이어서 먹었는데요. 이제는 푸드는 수요가 있어야지 먹습니다. 디맨드 때문에 먹는 거죠. 마치 몰디브의 수족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더 비싼 값을 먹고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많은 대표님들, 관계자분들 오셨는데요. 마케팅 마이오피아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 마이오피아가 뭘까요? 마이오피아는 근시안인 거죠. 내가 맛있는 쌀 제품 만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마이오피아입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심한데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글로벌 소비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수요는 창출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 커뮤나스에서 왔습니다. 공유라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공유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공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굿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음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시바 일본 총리 있죠. 이제는 떠나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근에 이거 보셨습니까? 라면을 먹었죠. 본인은 서민적이라고 라면을 먹고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를 했는데 보시면은 차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럭셔리 라면 또는 갑부 라면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라면 포스트, 음식 포스트 하나가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5곡지로 만들었는데요. 글로벌화의 현재 그리고 생태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 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략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식은 뭐가 한식일까요? 우리 앞에 황 선생님 사진 찍어주셨으니까 한식의 대표 주자가 뭘까요? 맞습니다. 쌀인데 과거엔 그랬습니다. 한식하면 김치를 꼽았거든요. 제가 학생들 한 100여 명을 가지고서 외국 사람들을 가지고 해봤는데 한식하면 김치가 나오고 케이팝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식은 뭘까요? 외국인이 제일 한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치킨입니다. 네, 놀랍죠? 이게 여러분 우리 쌀이 한식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그 인식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시장인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K푸드, 한식의 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푸드의 세계화는 앞서서 우리 민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놀랍고 K-팝 데모넌터스 이후 더 빨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광고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한식이란 뭘까를 한번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맘스터치라고 아시나요? 우리 햄버거 먹는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인데요. 간단히 보시죠. 여기용에서 말이죠. 좋은데? 컨텐츠며 맘스터치의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이트로의 장면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어떻게 맘스터치를 찾아뵙겠습니다. 마케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 내용이고요. 총 3편이 있습니다. 엄마, 맛이 평소랑 다른데요? 그럴 수밖에. 난 네 엄마가 아니거든. 엄마! K-드라마의 전형적인 부분이죠. 똑똑히 봐도 저 사람이 네 진짜 엄마야. 철수
오셨니? 철수 맞지? 엄마야. 거기 어디야? 엄마 그리로 갈게. 기다려. 진짜 엄마의 가슴을 찾았어. 몬스터치. 진짜 엄마의 치킨을 찾는다. 바로 이 컨텐츠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맛이 평소랑 다른데요? 그럴 수밖에. 난 네 엄마가 아니거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철수, 너 이 자식. 너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 뭐라고 좀 해보세요. 사실이다. 아버지! 여기 제대로 된 치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가정부 아줌마? 철수야. 이제야 불러봅니다. 어머니. 진짜 엄마의 치킨을 찾았어. 몬스터치. 제 마지막 편을 보고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편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강연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어서요. 드시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엄마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럴 수밖에. 난 네 엄마가 아니거든. 이게 무슨 소리야?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아버지! 아버지! 도대체 진짜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죠? 왜 엄마의 맛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럴 수밖에. 박스의 로고를 잘 봐라. 영어로 써 있어. 철수, 엄마? I missed you. Self-touch. The real mother's chicken. Mom's touch. 아니 외국인 엄마라뇨?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맘스터치는 엄연히 한국 브랜드입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기본 베이스인 맘스터치는 한식입니다. 맘스터치가 한식이라고? 세계화 안 하실 겁니까? 글로벌 컨텐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어. 제가 3분의 1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한식, K푸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인식의 게임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궁중떡볶이를 해서 친구들 줬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이게 타이어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씹는다는 것을 학습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도 캐나다에 분점을 열어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씹는다는 맛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시면은 K푸드는 글로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게 반면 뭘 이야기할까요? 아시아권이나 우리가 공략하지 않았던 남미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치킨을 K푸드의 넘버원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음식은 이제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로 재해석되어야지 음식의 대량 소비가 가능한 것이죠. 학생들이 마카롱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엔 다이어트를 하고요. 저녁엔 마카롱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칼로리의 총량은 우리 예상을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콘텐츠가 되어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푸드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BTS가 떡볶이를 먹으면 떡볶이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삼겹살을 먹기 시작하니까
일본에 가면은 한국형 삼겹살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살로마드 음식은 여러 가지 공동체 문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시각적으로도 풍성해서 요즘 같은 인스타그램 문화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 한식이 더 빠르게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뉴욕에 가면요, 과거에는 한식당이 있었지만은 그 코리아타운 근처를 통해서 분포했습니다. 이제 미슐린 5스타를 받은 한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한식은 이 파인다이닝의 세계로 편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맨하튼에 가보면요, 한식당의 수가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파리에 가면은 한국의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 파리바게트가 정통 파리에서도 흥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일식을 좋아할까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남미 사람들이 일식을 많이 먹습니다. 놀랍죠? 우리 생각하면 일식하면은 뭐 아시아 계열이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남미 사람들이 일식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소비가 남미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죠? 자녀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 항상 이게 뭘 먹습니다. 이 먹는 장면을 보고서 이 남미에서 상당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매출은 과거에는 좋은 상품이 좋은 매출 구조를 갖고 왔다면요, 이제 좋은 콘텐츠가 좋은 매출을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 미디어 시대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이 4대 매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유하던 시대에서 1.0 시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었죠. 지금도 네이버 블로그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요, 이제는 소셜미디어 시대로 넘어갔죠. 나중에는 플랫폼 융합 시대, 인공지능 기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인공지능 검색이 많아지고 있죠. 이게 푸드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78%의 Z세대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음식을 구매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그 식당 창업을 한 10개 이상 했는데요, 60% 가까운 매출이 다 인스타그램을 보고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반면 서비스가 안 좋았을 때는요, 바로 그 게시판에 올라가서 이 매출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출의 수요 탄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K-pop 데모먼터스에 나온 라면과 김밥의 영향력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합니다. 컵라면, 과자 등.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식이 그 외국에서는요 건강식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남미에서 음식 먹으면요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건강한 거죠. 그래 농심이 라면 출시해서 이것도 뭐 솔드아웃 되기도 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인식의 게임입니다. 사실 만두의 종축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교자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잘 안 먹습니다. CJ 비비고가 만두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이 새우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깡 원래 일본 제품이잖아요, 그죠? 새우깡의 대명사는 또 농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를 미디어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구체적인 제품들이 미디어화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 푸드로 유명한 도시를 뽑으세요. 그러면 1등은 하노이, 2등은 로마, 뭐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울은 없어요. 이 아쉬운 거죠. K-푸드라는 것은 상당히 웅장하지만은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물론 부대찌개였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식이 조금 더 로컬화되고 더 파워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K-푸드를 먹기 위해 한국을 오는 사람이 있어도 K-푸드를 먹기 위해 인천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기회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그 지자체들이 음식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 몇 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만두 축제가 벌써 몇 개입니까? 예, 비슷한 축제들이 나오고 비슷한 음식이 나오면서 차별화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장, 앞서서 이야기한 마케팅 마이오피아, 마케팅 근시안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천 김밥 축제 담당 주무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 지자체 하나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푸드 미디어타이제이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발효식품이나 이 플랜트 베이스 식품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식문화, 앞서 민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이런 트렌드 안에 K푸드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의 시대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졌습니다. 제 학생이 2명이 있는데 둘 다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학비 걱정이 없어요. 박사과정에 지원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정도로 학생 같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기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 거죠. 이 한식의 장점은요, 공동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1인 가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상당히 인구가 절벽에 있지만요, 그럼에도 한식의 기본은 커뮤니티 문화, 공동체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K푸드가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SNS 하시나요? SNS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SNS에 여러분 뭘 올리시나요? 과거에는 뭐 그렇죠, 이제 자녀분 올리다가 나중엔 꽃과 바위 이런 걸 올리기 시작하죠. SNS에 가장 많이 올리는 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이거 BTS 이런 연예인들, 기사들. 두 번째 뭘까요? 2등이 레스토랑입니다. 3등이 뭘까요? 음식. 4등이 셀럽입니다. 놀랍죠? 결과적으로 셀럽을 제외했을 때는 음식이 SNS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디어의 핵심 음식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틱톡 아시죠? 도우인, 중국의 도우인은 보면요, K푸드의 영향력은 J푸드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푸드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됐을 때는 그 영향력은 더 압도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뒷광고라고 하는, 내가 광고 내돈내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후원사를 받았다는 이런 다크 마케팅도 일어나고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시장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지자체도 음식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인천. 선생님, 인천 대표 음식이 뭘까요? 앞에 앉으면 원래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 대표하는 음식을 뭘까 봤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공단 떡볶이라고 남동공단에 있는 떡볶이집이 인천의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마땅한 음식이 없어요.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보시면 인천시를 인스타그램 제가 다 다운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1등은 사람이고 2등은 음식, 3등은 경관입니다. 올리는 것들이요. 음식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는 3가지 미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는 페이드 미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온드 미디어, 그 다음은 언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는 우리가 얻어온 미디어죠. 그게 바로 소비자의 반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떻게 소비자의 반응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특이한 거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특이한 거 선생님 발견하셨어요? 김 선생님? 요거 머리카락 안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광고입니다. 광고.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처럼 이미지를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이 치킨을 보게 하고 구매를 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제는 광고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목 경제를 얻기 위한
광고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EC equal MC라 부릅니다. 뭐냐면 every company is a media company. 모든 기업은 미디어 회사다. 여러분이 먹는 많은 음식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아까 누룽지는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좀 다르겠지만요. 음식이 다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브웨이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서브웨이 드십니까? 서브웨이 음식? 아 맛있습니까? 예, 여러분 던킨 도넛 드시나요? 전 던킨 도넛을 미국에서 많이 먹었는데요. 미국에서 먹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서브웨이도 비슷합니다. 서브웨이도 미국에서 먹으면은 이런 분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서브웨이 전체 매출이 줄고 있는데요. 한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K-드라마. 네, 한번 보시죠. 좀 볼륨 업 좀 해주십시오. Every ad exec wants to be a television writer, and every television writer is dead 이 inside. 존 올리버라는 유명 코미디언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Particularly in Korean dramas, where every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은 서브웨이에서 데이트합니다. 회식도 서브웨이에서 하죠. 이런 일 일어납니까? 서브웨이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서브웨이는 광고를 안 해요. PPL만 합니다. 드라마 PPL. 서브웨이 관련한 게 너무 신기해서 뉴욕타임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도 만들었어요. 썸 타는 거 아시죠? 썸웨이입니다. 어떻게 온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일하는 중이라 지금 확인했어. 무슨 일 있어? 나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 좋아해. 뭐? 오빠가 말했잖아.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죠? 좋아할 거라고. 나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 좋아한다고. 뭐 하는 거야? 나 오빠 너 좋아한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서브웨이 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게 한국 사람이 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외국 사람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이렇게 좋다고 흥분해 있겠습니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자, 뉴욕타임즈의 서브웨이가 실렸는데요.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서브웨이에 대한 글을 제 개인 블로그에 영어로 한 2번 썼습니다. 그걸 보고 뉴욕타임스에도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를 해달라고. 저는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인 줄 알고 가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영어로 하길래 좀 들어봤더니 뉴욕타임스가 맞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글을 써서 같이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평생 뉴욕타임즈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JPG 아까 그 로봇 같은 사진 있죠? 이걸 보냈더니 뉴욕타임즈는 사진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진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 사진 촬영을 한 게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직업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디보스를 당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저희 어머님이 이 사진을 보더니 승철이 너 좀 어려운 일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브웨이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의 힘입니다. 이제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마솥 누룽지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음식이 뜨는 겁니다. K푸드의 영향력은 바로 미디어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K푸드의 품질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요.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가 나온 이후에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푸드 다큐들의 영향력 덕분에 K푸드의 성장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음식 소비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먹방 이거
우리나라 단어잖아요. 이제 영국 딕셔너리에도 사전에도 먹방이 고유 단어가 됐습니다. 또 뭐 있죠? 혼방. 또 한국이 만든 고유 단어 뭐 있을까요? 화병. 화병도 우리가 만든 단어입니다. 해외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이라는 이 인플루언서죠. 이 인플루언서는 김밥만 먹으러 다니는 소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큐레이션 김밥을 만들기도 했어요. 본인이 김밥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도 미디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희 동네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데, 구루마라고 하면 안 되죠.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유튜브 채널 QR코드가 있길래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제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단순히 세일즈 퍼슨이 아닙니다. 미디어가 돼버린 거죠. K푸드가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K푸드가 건강식품으로 연루되어 있고 또 지속가능한 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푸드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과 푸드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교수님께서는 일본에 있는 교수님인데, 스시를 요즘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있잖아요. 스시를 3D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앞으로의 푸드는 뭐가 될까를 고민해보면요, 물론 쌀도 있겠지만 곤충이 핵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 곤충 박람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요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먹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름하여 인섹트 버거, 곤충 버거입니다. 보니까 제가 절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동일한 제품이어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저는 문화적 번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팬케이크 그렇습니다. 팬케이크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냥 쭉 부어서 이제 그 레인지로 움직이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팬케이크였습니다. 근데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까요? 우유와 같이 넣어가지고 만드는 팬케이크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 안에는 엄마의 정서, 엄마의 역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복잡한 팬케이크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편리함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래밥을 많이 먹는데요. 제가 스낵을 좋아해가지고 고래밥을 왜 먹을까요? 고래밥을 여러분이 이 팩트 시트를 보고서 먹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죠. 고래밥에 고래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트위터를 보냈는데 답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똑같은 샤인 머스크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하면 새로운 감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아십니까 혹시? 우리 아나운서 분은 신세대셔서 모르셨죠? 이 남자 아십니까? 이 남자 아직 MZ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시는군요. 제 이름이 뭐죠? 유승철입니다. 제가 군대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름 비슷해서 또 이 사람 때문에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유승철이니까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이소에 갔는데요. 똑같은 커터칼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귀멸의 칼날로 지어놓은 게 있었어요. 비슷합니다. 똑같은 거지만은 다르게 프레이밍 하는 게 매출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인기가요 샌드위치 아십니까? SBS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연예인들이 배고프니까 사서 먹는 게 인기가요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인데 이 샌드위치 정말 먹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샌드위치지만은 거기에 맥락을 더하니까 판매가 달라집니다. 인식도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자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농심 관계자 계십니까 혹시? 다행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여러분 강황 아십니까? 강황? 강황이 몸에 좋잖아요.
그 농심에서 강황을 넣은 커피를 한 15년 전에 출시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요즘 분들은 못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거 드시겠습니까? 이게 잘 될까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일단 광고 먼저 보고 이야기하시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강글리오 커피가 예술품이라 하더라. 강글리오 커피. 맛이 좋네. 강글리오 커피. 농심. 좀 유치하긴 하지만은 광고가 이렇습니다. 나름 톱배우를 썼죠. 왜 안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라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커피 아래 농심 마크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커피 그 패키징 자체가 라면 스프처럼 네모난 걸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스타들 고용해서 라면 맛이 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당연히 안 날 수밖에 없죠. 이 맛은 인식에서 태어납니다. 앞서 떡볶이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인식과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한식의 DNA 말씀드렸고 어떻게 현지화를 하고 어떻게 소통할지가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입니다. 거버.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버 이게 비싸요. 상당히 백인 얼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거버를 아프리카에 판매할 때 똑같이 흑인 애기를 넣어서 팔았습니다. 장사됐을까요? 가장 큰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요 커버에 있는 걸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버는 완전한 실패하고 철수를 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K푸드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과 한과 같은 추상적인 정서를 글로벌 메시지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가족의 문화, 엄마의 손맛, 그리고 치유와 공감의 힘을 어떻게 그 나라의 언어로 전달할지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있잖아요. 상당히 재미있었죠. 근데 이거를 폭삭 소가수라고 영어로 번역했으면요 완전 망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어로 번역을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인생이 너에게 귤을 주었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의 묘미 덕분에 제목이 살았고 드라마는 더 히트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문화적 코드에 대한 번역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푸드 리더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셰프들이 성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개개인들이 문화 외교관이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우리 음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식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있지만은 이제 글로벌화의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작이고 조금 더 여러분이 마케터적인 마인드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마인드로 할 수 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마쳤습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K푸드를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강연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플러스 선정 제품이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는 스타 상품으로 성장하고 또 해외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선도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포럼이었던 것 같은데요. 셀플러스와 국내 쌀 가공식품의 성장에는 어떠한 노력과 또 과정이 있었고 어떤 분들의 땀방울과 토양이 또 되었는지를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두터워지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유익했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5 셀플러스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